한양의 늦어름 태양은 지독히도 끈질겼다. 서산마루에 걸린 해는 마치 벌겋게 달궈진 인두처럼 도성을 지지며 마지막 열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 숨막히는 열기 속 한양 최대의 번화가인 운종가는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와 상인들이 내지르는 호객 소리, 짐바리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엉켜 거대한 소음의 늪을 이루고 있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혼탁한 거리 한가운데를 마치 홍해를 가르듯 위압적인 기세로 뚫고 나가는 행렬이 있었다. 4명의 가마꾼이 짊어진 흑칠을 한 가마. 그 위에는 화려한 주석 장식이 번들거렸고 덮개는 최고급 명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가마 앞뒤로는 10수명의 호위무사들과 하인들이 장대와 채찍을 들고 길을 틔웠다. 물러거라! 썩 물러서지 못할까? 영의정 김대감마님 행차시다! 눈들이 멀었느냐? 귀가 먹었느냐? 짐짝을 치우고 머리를 조아려라! 채찍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파열했다. 짝 하는 소리에 놀란 백성들이 짐보따리를 놓치며 허둥지둥 길가로 물러났다. 생선 장수가 넘어져 비린내 나는 생선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아이의 손을 놓친 어미의 비명 따위는 하인들의 욕설에 묻혀버렸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가마 안의 공기는 서늘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가마 안. 조선 최고의 세도가이자 권력의 정점에 선 김조수는 비스듬히 기대어 부채를 살랑이고 있었다. 얼음을 채운 놋그릇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가마 안을 채웠지만 김대감의 미간은 깊게 찌푸러져 있었다. 그는 코앞에서 흔들리는 부채 너머로 가마 틈새로 스며드는 천한 것들의 냄새를 맡았다. 밖이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내 귀가 썩을 것 같구나. 가마 옆을 따르던 집사 최서방이 화들짝 놀라 가마창으로 고개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운종과 장이 파할 무렵이라 자빈들이 워낙 많아 길이 지체되고 있사옵니다. 내 놈들이 뼈가 부서져라 길을 트고 있사오니 잠시만 고정하시옵소서. 고정? 네 놈은 지금 내게 참으라 하는 것이냐? 이 더러운 흙먼지와 개돼지들의 땀 냄새를 맡으며 내가 저들의 비명이나 감상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어찌 감히 그런 망발을. 당장 속도를 높이겠나이다. 김대감은 혀를 차며 가마의 작은 창을 열었다. 훅 끼쳐오는 열기와 시장통의 악취에 그는 인상을 구부렸지만 곧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바깥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백성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짐승 앞에서 죽은 척하는 벌레들 같았다. 김대감은 그 광경이 혐오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한 쾌감을 느꼈다. 자신의 손짓 하나에 눈빛 하나에 수백 명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흔들린다는 사실. 그것은 그가 가진 권력의 맛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때였다. 짐을 잔뜩 실은 소달구지 하나가 가마꾼의 발에 걸려 기우뚱하더니 가마의 행렬을 막아섰다. 달구지에 실려있던 무와 배추가 와르르 쏟아져 내리며 길을 막았다. 가마가 덜컹거리며 멈춰섰다. 김대감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쓰고 있던 갓이 비뚤어졌다. 멈춰라! 행렬이 일시에 정지했다. 정적. 시장통의 그 시끄럽던 소음도 김대감 한 번의 호통에 찬물을 끼얹은 듯 잠잠해졌다. 김대감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마문을 열었다. 자색 비단도 포자락이 흙바닥에 닿을락말락 춤을 추었다. 그는 비뚤어진 갓을 고쳐 쓰지도 않고 길을 막은 소달구지 주인인 늙은 농부를 내려다보았다. 농부는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마를 땅에 찍고 있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소인이 눈이 어두워 그만. 제발 목숨만은. 김대감은 대답 대신 농부 바로 앞에 널브러진 배추 한 포기를 내려다보았다. 흙이 잔뜩 묻은 배추. 그는 비단신을 신은 발로 그 배추를 지그시 밟았다. 으득 하는 소리와 함께 배추가 지니겨졌다.
눈이 어두우면 밖에 나오질 말았어야지. 니놈의 그 어두운 눈 때문에 내 가마가 멈췄고 내 귀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네 목숨값이 이 배추 한 포기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집에 굶고 있는 식솔들이. 지워라. 길 위에 널린 쓰레기들 말이다. 달구지도 배추도 그리고 저 늙은이도 내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멀리 혹은 아주 깊이.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농부를 끌어내고 달구지를 낭떠러지처럼 밀어버렸다. 농부의 절규가 멀어지자 김대감은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엎드린 백성들의 등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빛빛으로 물들었고 구름은 마치 찢겨진 살점처럼 붉게 타올랐다. 운종가의 흙먼지조차 붉은 빛을 머금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대감은 그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묘한 도취감에 빠졌다. 저 하늘의 색조조차 자신의 붉은 관복을 흉내내는 것만 같았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었다. 그는 가마에 다시 오르려고 말고 잠시 멈칫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시장통의 소음도 아니었고 하인들의 기합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낮고 묵직하며 묘하게 사람의 신경을 긁어내리는 소리였다. 징 소리였다. 하지만 굿반에서 흔히 듣던 경박한 꽹과리나 징소리가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 혹은 저 붉은 하늘 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는 공기의 파동 자치가 피부에 와닿는 기이한 울림이었다. 최서방, 들리느냐? 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소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사옵니다만. 귀 먹은 놈,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말이냐? 저리도 크고 저리도 구슬픈 소리가. 김대감의 귀에는 분명 들렸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운종가의 웅성거림이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하게 멀어지고 오로지 그 징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징. 그것은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손짓 같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울음 같기도 했다. 소리의 진원지는 명확했다. 저 멀리 기와집들이 겹겹이 쌓인 언덕 너머 한양 최고의 기방이자 비밀스런 연회가 열린다는 청운각 쪽이었다. 김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평소 미신 따리는 믿지 않았다. 귀신이 있다면 자신의 칼 아래 죽어간 정적들이 벌써 수십 번이나 나타났을 것이라고 비웃었던 그였다.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다. 거부할 수 없는 인력이 있었다. 가슴 깊은 곳, 탐욕과 오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한 구멍을 파고드는 소리였다. 청운각. 그래, 청운각이다. 저곳에서 지잉을 치고 있어. 아주 기묘한 지잉을. 대감마님, 청운각이라니요. 오늘은 곧장 대가로 돌아가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가셔도 마님께서 기다리실 터인데 게다가 청운각은 오늘 귀한 손님을 받지 않는 날이라 들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가라면 가는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고 내가 들어가는 날이 곧 귀한 날이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토를 다느냐. 김대감의 일갈에 최서방은 입을 다물었다. 김대감은 다시 붉은 노을을 응시했다. 노을빛이 청운가의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불타오르는 성체 같았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징소리, 징. 소리는 이제 그의 심장박동과 맞춰 뛰는 것 같았다. 기이했다. 분명 기분 나쁜 소리여야 마땅한데 김대감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고 동시에 파멸을 향해 벌어가는 자가 짓는 무지한 웃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천하의 김조순을 부르는 저 건방지고도 매혹적인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고 필요하다면 그 소리를 내는 자의 목을 쳐서라도 자신의 위엄을 보이리라 다짐했다. 가마에 오르라. 방향을 틀어라. 청운각으로 간다. 예?
하오나 대감마님, 그쪽 길은 좁고 비탈져서 가마가 들어가기에 험합니다. 험하면 깎아서라도 길을 만들어라. 내 흥을 깨는 자는 오늘 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다. 행렬은 억지로 방향을 틀었다. 수많은 백성을 짓밟고 지나온 거대한 가마가 붉은 노을을 등지고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머리를 드밀었다. 운종가의 소음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오직 김대감에게만 들리던 그 징소리가 점점 더 크고 격렬하게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징, 쾅, 징. 마치 운명의 시계가 카운티다운을 시작한 것처럼 하늘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건붉은 멍자구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청운각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다. 처막 끝에 매달린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붉고 푸른 빛을 토해내며 어둠을 밀어냈고 창호지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검은 고소리와 웃음소리는 한양의 밤공기를 끈적하게 적셨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술과 기름진 고기향 그리고 기생들의 진한 분 냄새가 뒤섞여 현기증이 날 정도로 몽롱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상석에 앉은 김대감은 비단방석 위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있었다. 기름진 안주를 씹는 그의 턱이 탐욕스럽게 움직였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는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비단 옷감을 팽팽하게 당겼다. 그의 주위에는 아부하는 관리들과 권세에 기생하려는 잡배들이 파리떼처럼 들러붙어 쉴 새 없이 술잔을 채웠다. 김대감, 술맛이 예전만 못하구나. 청운각의 명성이 헛된 것이더냐? 소문난 그 계집은 대체 언제 얼굴을 비춘단 말이냐? 김대감이 쥐고 있던 백자 술잔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맑은 술이 넘쳐 탁자를 적셨다. 주모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주머마님, 고정하시옵소서. 월양이가 지금 채비를 마치고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워낙 귀한 분을 모시는 자리라 꽃단장에 공을 들이느라 늦어지는 것이옵니다. 귀한 분이라. 얼마나 대단한 절색이기에 이리도 비싸게 군단 말이냐. 내 오늘 그 콧대를 꺾어주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때였다.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의 소음이 칼로 베어낸 듯 일순간에 뚝 끊겼다.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한 여인이 들어섰다. 화려한 색동자골이나 붉은 치마 대신 달빛을 머금은 듯한 소복 같은 하얀 치마자고리를 입은 여인, 월양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불판 위에 떨어진 얼음 조각 같았다. 소란스럽던 열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고 자중의 시선은 오로지 그녀에게 꽂혔다. 월양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나 그 눈빛만은 베일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김대감의 앞까지 다가와 꼿꼿이 허리를 세운 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김대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단순히 아름답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압도감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시위를 자각한 근 헛기침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내년이 월양이냐? 감히 대감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다니. 천기의 법도도 배우지 못한 게냐? 월양은 김대감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 미소는 막히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작의 그것처럼 서늘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김대감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술 따르는 소리가 계곡물 소리처럼 청아하게 정막을 갈랐다. 법도라. 대감마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도가 무엇인지요?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마련한 이 비단방석 위에 앉아 배를 불리면서도 백성의 굶주림은 외면하는 것이 대감의 법도입니까? 월양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좌중의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김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년이 지금 제정신으로 짓거리는 것이냐?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더나.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지 대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술잔을 보시지요. 월양은 찰랑거리는 술잔을 김대감의 코앞으로 들이밀었다. 이 술빛깔이 어찌 보이십니까? 맑고 투명하여 향기롭지요. 허나 제 눈에는 이 술이 붉디붉은 피로 보입니다. 지난 가을 대감께서 흉년이 든 고을에서 강제로 징수해온 쌀로 빚은 술이 아니옵니까?
그 쌀을 빼앗기고 굶져 죽은 아이들의 피가 섞여 있는데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가시더이다. 김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륵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관리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했다. 김대감은 자신의 위신이 기생 따위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이 인연이 천한 기생 주제에 감히 정사를 논하려 드느냐. 내 입을 찢어 줄이 틀어주마. 김대감이 벼락같이 소리치며 술상을 내리쳤다. 그릇들이 덜그럭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월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찻잔을 들어 입을 적셨다. 그 태연함이 김대감의 화를 더욱 돋았다. 정사라 하셨습니까? 대감께서 하시는 것은 정사가 아니라 장사가 아닙니까? 나라를 장사 지내고 백성을 장사 지내는 일 말입니다. 대감의 창고에는 썩어가는 곡식이 넘쳐 쥐들이 잔치를 벌인다는데 대감의 영지 백성들은 흙을 파먹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쥐새끼보다 못한 처지가 된 백성들을 보며 대감은 이리도 호의호식하시니 참으로 대단한 비위이십니다. 월양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이었다. 그녀는 김대감의 치부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김대감의 탑욕과 위선,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민초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었다. 연회장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식과 함께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기생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김대감의 수탈이 극에 달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어. 쉬쉬, 목소리 낮추게. 듣기라도 하면 경을 칠세. 주변의 동요를 느낀 김대감은 이제 수치심을 넘어 사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말로 이 여인을 이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혀는 칼보다 날카로웠고 그녀의 논리는 쇠보다 단단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대한 몸집이 월양 위로 그림자를 들이웠다. 닥쳐라.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을 놀렸다간 내 당장 내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매달 것이다. 네가 믿는 구석이 있어 이러는 모양인데 내 권세가 한양 바닥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모르느냐? 김대감의 고함에 연회장의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침을 튀기며 삭질질하는 그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월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달빛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권세라.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대감의 그 권세라는 것이 영원할 줄 아십니까? 오늘 밤 이 청운각의 달빛이 유독 밝은 것은 대감의 추한 민낯을 만천하에 비추기 위함일 것입니다. 제 목을 베어건다면 그 피는 대감을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대감을 옥죄는 붉은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이한 힘이 실려 있었다.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과도 같았다. 김대감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기생의 눈빛에 압도당해 뒷걸음질 칠 뻔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앞에 놓인 술상을 발로 걷어찼다. 콰당탕. 화려한 백자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산산조각이 났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붉은 술이 월양의 하얀 치맛복에 튀어 얼룩을 남겼다. 하지만 월양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붉은 얼룩이 묻은 그녀의 옷자락은 마치 피어나는 매화처럼 혹은 핏자국처럼 기묘하고 철연했다. 김대감은 두고 보자. 내 오늘 이 치욕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니년뿐만 아니라 이 청운각 자체를 잿더니로 만들어줄 것이다. 내 발 아래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게 만들 것이다. 김대감은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토해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 거품이 물려 있었다. 그는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주위를 둘러보며 애꿎은 기생들과 악공들에게 화풀이 하듯이 고함을 질렀다. 뭘 보고들 있어! 썩 꺼지지 못해! 그는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하인들과 아첨군들도 허둥지둥 그를 쫓아나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연회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엎어진 술상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정막이 감돌았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방금 벌어진 일은 단순한 기생과 양반의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란의 예고였다. 월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에 묻은 붉은 술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소매를 쥐고 있는 그녀의 손끝은 하얗게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억누르고 있던 격정, 그리고 이제야 시작된 복수의 서막에 대한 전율이었다.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다. 월양아, 어쩌자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 김대감은 한양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분이야.
우린 이제 다 죽었어. 월양은 주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깨진 술잔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파편에 달빛이 비쳐 섬뜩한 빛을 냈다. 새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날개가 꺾여서가 아니라 너무 높이 날아 태양 가파이 갔기 때문이겠지요. 김대감의 날개는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바람을 불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손에 쥔 파편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파편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술 냄새 나는 청운각이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피 묻은 손을 펴지 않은 채로 김대감이 사라진 문 쪽을 응시했다. 문 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청사초롱을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다. 청운각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비수 하나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수가 된 달빛, 월양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랑채의 미닫이문 틈으로 스며든 밤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방 안 가득 퍼진 것은 은은한 묵향이 아니라 김대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열기와 그가 손에 쥔 종이 한 장에서 풍기는 싸구려 분냄새였다. 김대감은 방금 전 대문 틈에 끼워져 있던 쪽지를 10번째 다시 읽고 있었다. 구겨질까 노심초사하며 두 손으로 받쳐든 그 종이는 월향이 보낸 것이 분명했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요염함이 느껴지는 글씨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자시 대나무숲 그늘 아래서 기다리겠나이다. 김대감. 입술을 실룩이며 혼잣말로 허허 요것 보게 내 이럴 줄 알았지. 저번 연애에서 짐짓 쌀쌀맞게 굴던 것은 역시나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수작이었어. 아, 그 눈빛. 나를 보며 짐짓 외면하던 그 떨리는 속눈썹이 바로 이 연설을 위한 전조였단 말인가. 김대감은 감격에 겨운 듯 쪽지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싸구려 분냄새가 뇌수를 자극하자 그는 이미 자신이 천하의 남봉꾼이자 로맨스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착각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 며칠 전 뭇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기억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사랑의 장애물 정도로 미화된 지 오래였다. 그 수모조차 월향이 자신을 시험해보기 위한 혹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애틋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요란하게 일렁였다. 김대감. 자시라면 이제 불과 한 시진도 남지 않았구나. 이럴 때가 아니다. 내 꼴이 이게 뭐란 말이냐. 수엽은 헝클어지고 도포자락은 구겨졌으니 이대로 나갔다간 내 사랑하는 낭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꼴이 될 게야. 김대감은 급히 문을 열고 마루 끝에 서 있는 하인 칠성을 불렀다. 칠성은 꾸벅꾸벅 졸다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밤이 깊었는데 아직 침수에 들지 않으시고. 이놈아, 잠이 문제냐? 어서 가서 내 경대와 새순물을 대령해라.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남색 공단도포도 꺼내오너라.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움직여야 한다. 안방마님이 깨시면 니놈 목숨은 파리 목숨인 줄 알아라. 칠성은 어안이 벙벙했다. 한밤중에 세수의 공단도포라니, 게다가 안방마님 몰래라니. 칠성의 눈에 비친 대감의 모습은 광기에 휩싸인 늙은 호랑이, 아니 털 빠진 살 같았다. 하지만 주인의 서슬퍼런 눈빛에 칠성은 묵묵히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헌데 대감마님, 그 남색 도포는 작년 봄에 너무 꽉 낀다며 내치셨던 옷이 아니옵니까? 잔말 말고 가져오라지 않느냐. 내 며칠 마음고생으로 살이 쑥 빠졌으니 맵시가 날 것이다. 어서! 칠성이 물러가자 김대감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거울 앞에 앉았다. 구리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검버섯이 핀 광대뼈와 축 늘어진 눈꺼풀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사랑에 불타는 정열적인 사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침을 갈라 눈썹을 쓸어 올리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헛기침을 했다. 잠시 후 칠성이 세숫대화와 옷을 들고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김대감은 찬물에 얼굴을 거칠게 씻어냈다.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향유병을 꺼내 손바닥에 듬뿍 덜었다. 방 안 가득 진동하는 사양 냄새에 칠성은 코를 막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김대감, 향유를 턱수염에 덕지덕지 바르며 칠성아, 네 놈이 보기엔 어떠냐?
내 오늘따라 안색이 좀 훤해 보이지 않느냐? 필시 좋은 일이 생길 징조야. 아, 예. 뭐 얼굴에서 광이 번쩍번쩍 나십니다요. 꼭 대보름달등이 갚으십니다요. 허허, 녀석도 참 달덩이라니 그건 너무 과한 칭찬이고. 그나저나 이 도포 말이다. 좀 입혀다오. 허리끈을 최대한 졸라매야 한다. 사내의 기백은 허리에서 나오는 법이지. 김대감은 칠성의 도움을 받아 남색 공단 도포를 껴입었다. 칠성의 말대로 옷은 터무니없이 작았다. 팔을 넣을 때마다 겨드랑이 쪽에서 투둑 하는 불안한 실밥 터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잔뜩 집어넣고 허리띠를 매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됐다. 아주 딱 맞구나. 춤을 춰도 될 만큼 편하네. 칠성, 대감마님 숨은 쉬어지십니까? 얼굴색이 꼭 찐 고구마 같으신데. 시끄럽다. 이게 다 낭자를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달아오른 것이다. 자, 이제 갓을 다오. 갓끈은 새로 산 옥굿을 갓끈으로 바꿔매고. 준비만 친 김대감의 몰골은 가관이었다. 짙은 남색 도포는 몸을 옥죄어 그를 팽팽한 소세지처럼 보이게 했고 과도하게 바른 향유 때문에 수염은 떡이져 번들거렸다. 갓을 빗딱하게 눌러쓴 그는 흡사 야반도주하는 죄인이나 정신나간 관악 같았으나 본인만은 자신이 경성제일의 풍류객이라고 믿어 있었다. 김대감, 내 잠시 바깥바람 좀 쐬고 올 테니 너는 문 밖에서 망을 보거라. 안방마님이 찾으시면 사랑해서 경전 공부를 하시다 잠드셨다고 둘러대고. 대감마님, 이 야심한 시각에 어디를 가시려 그러십니까? 대나무 숲 쪽은 며칠 전부터 도깨비불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요. 괜한 걸음하셨다가 낙상이라도 하시면. 이놈아, 재수없는 소리를. 도깨비는 무슨, 다 무지한 백성들이 지어낸 헛소문이다. 사대부가 어찌 그런 미신을 두려워하겠느냐. 썩 비키거라. 김대감은 칠성을 물리치고 방문을 나섰다.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려 했었지만 꽉 낀 도포 때문에 걸음걸이가 뒤뚱거려 자꾸만 자갈을 밟는 소리가 났다. 자박자박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흠칫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담장 아래에 이르자 난관이 닥쳤다. 평소라면 대문을 당당히 열고 나갔을 게지만 오늘은 비밀 자맹이었다. 그는 뒷담에 개구멍 옆에 쌓아둔 장독대를 밟고 넘어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젠장, 왜 이리 높게냐. 5학년에는 담장 따위 훌쩍 뛰어넘었는데. 그는 끙끙거리며 한쪽 다리를 장독 위에 올렸다. 팽팽한 도포자락이 비명을 질렀다. 엉덩이를 실룩하며 간신히 몸을 끌어올리려는 순간 장독 꾹껑이 달그락 소리를 냈다. 컹, 컹, 컹. 마당 구석에 묶여있던 누렁이가 낯선 침입자인 줄 알고 지저대기 시작했다. 김대감은 기겁하여 장독 위에 엎드렸다. 쉬, 조용히 해라. 이 미련한 짐승아. 나다. 네 주인이다. 쉬. 다행히 칠성이 재빨리 가서 누렁이에게 먹다 남은 볕다귀를 던져주며 달래자 개 짖는 소리는 잦아들었다. 김대감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담장 위로 기어 올라갔다. 달빛이 그의 엉거주만 자세를 적나라하게 비쳤다. 그는 마치 담장에 걸린 거대한 곤싱처럼 버둥거리다 반대편 풀 속으로 쿠당탕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다. 아이고, 내 허리야. 내 도포. 바닥에 처박힌 김대감은 신음하며 일어났다. 애지중지하던 남색 도포에는 흙탕물이 묻었고 갓은 벗겨져 덤불 속에 처박혔다. 하지만 그는 통증보다 쪽지의 행방이 더 걱정되었다. 품속을 뒤져 구겨진 쪽지가 무사함을 확인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고난쯤이야. 견우와 지겨가 만나는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월향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김대감이 간다. 그는 흙을 대충 털어내고 갓을 다시 썼다. 갓은 찌그러져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었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마을 외곽의 대나무 숲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나무 숲 입구에 다다르자 바람에 스친 대나무 잎의 소리가 샤샤하며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밤 공기는 차답고 숲의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평소라면 으스스해서 근처에도 오지 않을 곳이지만 욕망에 눈먼 김대감에게는 그 소리조차 월향이 자신을 부르는 손짓소리처럼 들렸다. 김대감, 후, 이곳이구나. 밀서에 적힌 약속 장소가. 정말이지 은밀하고도 낭만적인 곳이 아닌가. 그는 옷매모새를 가다듬으려 했으나 이미 땀과 흙으로 엉망인 상태였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고 마치 개성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숲속을 발을 들이냈다. 발밑에서 마른 대나무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숲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달빛은 대나무 줄기에 가려 희미해졌다.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었다. 김대감은 혹시라도 월향이 먼저 와 있을까 싶어 두리번거렸다. 월향아, 네 왔다. 김판서댁의 대감이 왔다. 어디 숨어 있느냐? 부끄러움 말고 나오거라. 대답 대신 붕엉이 우는 소리만이 숲을 울렸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때 저만치 앞쪽 대나무 숲 콩터에 희미한 호롱불 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빛은 마치 유혹의 손길처럼 그를 끌어당겼다. 오, 저것이구나.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맺는구나. 그는 앞뒤질 것 없이 빌빛을 향해 달려기 시작했다. 튀어나온 대나무 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으나도 그의 입가에는 실성한 사람처럼 해벌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뭇가지가 뺨을 스치고 벌레가 훌구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로지 저 빌빛 아래서 자신을 기다릴 가련하고 아름다운 월향의 모습만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이 달콤한 미뢰의 장소가 아니라 잔인한 덫이 입을 벌리고 있는 구렁텅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대나무 숲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며 마치 그를 한 입에 집어삼킬 듯이 거대하게 엘렁이고 있었다. 김대감은 공터에 다다랐다. 호롱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고운 비난 보자기가 덮여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김대감, 낭자, 내가 왔소. 이 험한 숲길을 뚫고 오직 그대를 보기 위해 이 대감이 한 걸음에 달려왔소. 그는 두 팔을 벌려 허공을 향해 외쳤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바람과 숲의 정짝이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호롱불 곁으로 다가갔다. 비난 보자기가 바람에 살짝 들썩거렸다. 아니, 하늘은 먹물을 들이부은 듯이 칠흑각 같다. 금음이라 달빛조차 인색하게 숨어버린 밤, 세상은 오로지 풀벌레들의 스산한 울음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사랑채 툇마류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선 김대감의 눈에는 그 어둠조차 낭만적인 장막처럼 보였다. 과하게 들이킨 청주 탓인지 아니면 가슴속에 품은 월향을 향한 그리움 탓인지 그의 시야는 몽롱하게 일렁거렸다. 땅이 솟았다 꺼지는 듯한 현기증 속에서도 김대감은 숲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곳에 그녀가 있을 리 만무하건만 술에 취한 뇌는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허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대감, 허공에 대고 손짓하며 월양아, 내 너를 두고 어찌 잠을 청하겠느냐. 이 밤이 너무도 길고 차갑구나. 그의 목소리는 혀가 꼬여 웅얼거리는 소리에 가까웠으나 본인에게만큼은 절절한 연설을 읊는 시인의 목소리였다. 비틀대며 마당을 가로지르던 김대감의 발끝에 무언가 묵직하고 투박한 물체가 걸렸다. 중심을 잃고 휘청이던 그는 본능적으로 앞을 더듬거렸다. 그곳에는 거대한 멍석 하나가 둘둘 말린 채 마당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낮에 타작을 마치고 돌쇠가 귀찮아 대충 말아놓고는 그대로 그 안에 기어들어가 잠이 든 것이었다.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친 돌쇠는 멍석의 까칠한 촉감도 밤이슬의 차가움도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술과 연정에 눈이 먼 김대감의 망막에 맺힌 그 형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멍석의 둥근 곡선은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는 여인의 어깨처럼 보였고 삐져나온 지푸라기 가닥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처럼 보였다. 김대감은 숨을 들이켰다. 아, 월양이 아니냐. 내 올 줄 알고 이 추운 곳에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냐. 김대감은 감격에 겨와 무릎을 꿇고 멍석, 아니 그가 믿는 월양에게 다가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멍석의 표면을 쓸어내렸다. 거칠고 투박한 지폐 촉감이 손바닥을 긁었지만 김대감의 뇌는 이를 비단 옷감의 세밀한 자수로 왜곡하여 받아들였다. 이리도 몸이 차갑구나.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 왜 말도 없이 이곳에 웅크리고 있느냐. 누가 볼까 두려워 숨죽여 울고 있었던 것이냐. 멍석 안의 돌쇠는 꿈결에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무의식 중에 몸을 뒤척이며 코를 훌쩍였다. 그 소리는 킁헝컹 하는 짐승의 소리에 가까웠으나 김대감의 귀에는 슬픔을 참느라 새어나오는 가녀린 흐느낌으로 들렸다. 울지 마라, 울지 마.
네 눈물 한 방울에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김대감은 멍석을 와락 끌어안았다. 멍석의 두께와 그 안에 든 돌쇠의 덩치 탓에 한 팔에 다 안기지도 않았으나 김대감은 그 묵직함을 삶의 무게를 짊어진 여인의 고단함이라 여겼다. 그는 멍석의 윗부분, 대략 머리라고 짐작되는 곳을 소중하게 감싸쥐었다. 사실 그곳은 돌쇠의 냄새나는 발바닥 쪽이었지만 어둠과 취기는 그 모든 진실을 은폐했다. 멍석 안에서 돌쇠가 답답함을 느낀지 으어하고 신음을 토해냈다. 멍석이 꿈틀거렸다. 쉿, 소리 내지 마라. 집안 사람들이 깨면 곤란하다.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마. 저 숲으로 가자. 그곳이라면 우리 둘뿐이다. 김대감은 비장한 결심을 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멍석, 아니 그의 낭자를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다. 돌쇠는 장정 중에서도 뼈가 굵은 사내였다. 멍석 무게까지 더해지니 그 무게가 쌀 2가마리는 좋게 넘었다. 김대감의 허리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지만 초인적인 사랑의 힘, 이라 쓰고 알코올의 힘이라 읽는 힘이 고통을 마비시켰다. 크겹구나. 깃털처럼 가벼워. 네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이리도 야위었는 말이냐. 김대감은 멍석을 겨우겨우 반쯤 일으켜 세웠다. 잠결에 억지로 세워진 돌쇠는 비몽사몽간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멍석에 꽉 끼어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꽉 끌어안고 숲 쪽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돌쇠는 공포에 질렸다. 누구셔요? 귀신입니까? 두꺼운 멍석 때문에 돌쇠의 비명은 그저 읍읍 하는 막힌 소리로 변해버렸다. 김대감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가슴 아파하며 멍석을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했다. 그래, 안다. 무섭겠지. 하지만 나를 믿어라. 내 넓은 어깨에 기대어라.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내가 막아줄 것이다. 김대감은 돌쇠가 들어있는 멍석을 부축하여 마치 다친 전우를 이송하듯 아니면 술 취한 친구를 데려가듯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돌쇠는 멍석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계속해서 김대감 쪽으로 쓰러졌다. 그때마다 김대감의 얼굴이 멍석의 거친 표면에 지진여졌다. 까끌까끌한 지푸라기가 김대감의 볼을 찔렀지만 김대감은 이를 비단옥감의 세밀한 자수로 왜곡하여 받아들였다. 아, 이리도 격정이라니. 네 마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김대감은 멍석을 고쳐 잡으며 마당을 벗어나 숲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발밑은 울퉁불퉁했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김대감의 발이 돌뿌리에 걸릴 때마다 두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과 하나의 멍석놀은 휘청거리며 춤을 추듯이 엉켜붙었다. 돌쇠는 이제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멍석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바람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게 대체 무슨 변고인가 말인가? 도적대임가 아니면 숲에 사는 망태 할아범이 나를 잡아다가 끓여 먹으려는 것인가? 돌쇠는 살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가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멍석은 기괴하게 요동쳤다. 워우, 진정하거라. 내 걸음이 너무 빨랐느냐? 그래, 천천히 가자꾸나. 우리에겐 밤이 길다. 김대감은 요동치는 멍석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의 악력에 멍석이 조여들자 돌쇠는 숨이 막혀 캑캑거렸다. 사람 살려. 대관마님, 접니다. 돌쇠요. 오, 그토록 내가 좋았더냐? 숨이 멎을 만큼 좋았더냐? 나도 한 그렇다. 내 심정이 터질 것 같구나. 김대감은 비명 섞인 기침 소리를 사랑의 환희로 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감격에 젖어 멍석의 윗부분, 여전히 돌쇠의 발쪽이다. 애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곰팡이내 섞인 멍석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김대감은 코를 킁킁거리며 그 향기를 음미했다. 향기롭구나. 숲의 정기를 머금은 너의 채취. 이것이 바로 자연의 향이요, 여인의 향이가 아니겠느냐? 멍석 안의 돌쇠는 기절할 지경이었다. 자신의 발냄새를 맡으며 황홀해하는 정체 없는 괴한, 이보다 더한 공포는 없었다. 그는 온몸을 비틀며 멍석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김대감의 앞팔은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두 사람은 기괴한 2인 삼각을 하며 숲의 입구에 다다랐다.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내려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김대감은 한 손으로 멍석을 부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공을 휘저으며 나뭇가지를 쳐냈다. 물러거라. 감히 누구 앞을 막느냐? 우리는 사랑의 도피를 하는 중이다. 이 밤의 주인은 바로 우리란 말이다. 그의 호통에 놀란 부엉이가 부엉 하고 울며 날아갔다.
김대감은 득이한양하게 웃으며 멍석을 바라보았다. 보았느냐? 산짐승들도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며 길을 비켜주는구나. 자,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곳에 가면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곳이 어디인지 김대감 자신도 몰랐다. 그저 발길 닿는 곳, 어둠이 가장 짙은 곳이 목적지였다. 돌쇠민 이제 체념 상태에 빠졌다. 멍석에 갇혀 짐쩍처럼 끌려가는 이 상황이 죽꾸미길 바랄 뿐이었다. 그의 무게 때문에 김대감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조금만 참으라. 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너를 업고서라도 갈 것이다. 김대감은 정말로 멍석을 등 뒤로 돌려 업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꼿꼿하게 굳은 멍석의 특성상 업히는 것은 불가능했다. 멍석은 김대감의 등 뒤에서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서서 덜렁거렸다. 김대감은 멍석의 아랫부분을 두 팔로 받쳐들고 엉덩이를 뒤로 뺀 채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통나무를 지고 가는 곰과 흡사했다. 아이고 허리여, 아이고 다리여,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돌쇠의 무언의 절규는 숲속으로 흩어졌다. 김대감은 땀버먹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추자 그는 다시금 감성적인 독백을 시작했다. 저 달도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었구나.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눈부셔서 차마 바로 보지 못하는 게야. 현실은 멍석을 쓴 머슴을 들쳐업고 산길을 헤매는 주정뱅이 대감의 모습일 뿐이었지만 김대감의 머릿속 극장에서는 세기의 로맨스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그는 멍석의 거친 표면을 뺨을 비비며 속삭였다. 월양아, 약속하마. 오늘 밤 이 숲이 우리의 신방이 될 것이다. 저 떡나무 아래가 좋을까? 아니면 저 바위 뒤가 좋을까? 네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신방이라는 단어에 돌쇠의 눈이 멍석 안의 어둠 속에서 번쩍 뜨였다. 공포가 극에 달했다. 이 미친 광이가 나를 덮치려 하는구나. 돌쇠는 생존 본능을 발휘해 있는 힘껏 몸을 튕겼다. 우당탕! 돌쇠의 갑작스러운 반동에 중심을 잃은 김대감은 멍엉업과 함께 옆으로 쓰러졌다. 두 사람은 경사진 비탈길을 따라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일고 나뭇잎이 휘날렸다. 구르는 와중에도 김대감은 멍석을 놓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꽉 끌어안았다. 위험하다. 내가 너를 보호하마. 으악, 월영아, 내 품에서 떨어지지 마라. 돌쇠 으어어 사람 살려. 비탈길을 구르며 김대감의 비단 옷은 찢어지고 상투는 풀러 헤어졌다. 돌쇠가 말린 멍석도 여기저기 찢어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구르던 그들은 덤불숲에 처박혀서야 멈췄다. 정막이 흘렀다. 김대감은 헉헉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는 급히 품 안의 멍석을 살폈다. 괜찮으냐?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내 불찰이다. 내 너를 귀하게 모시지 못하고. 김대감은 흙투성이가 된 멍석을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훑고 지나가자 날카로운 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기괴한 울음을 토해냈다. 서걱서걱 쏴. 마치 수만 개의 칼날이 허공을 베는 듯한 소리였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은 희미했고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들은 그나마 남은 빛조차 집어삼켜 수반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 음산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앞서가는 이는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거침없이 걷는 김대감이었고 뒤따르는 이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발을 헛디디는 돌쇠였다. 김대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의 가슴 속에는 낮부터 끓어오르던 연정이 용암처럼 분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눈이 먼 그에게 대나무 숲의 음산한 바람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천상의 합주처럼 들렸다. 하지만 돌쇠의 입전은 정반대였다. 돌쇠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한밤중에 그것도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대나무 숲으로 주인이 자신을 끌고 온 것이다.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김대감의 뒷모습은 평소의 근엄한 양반이 아니었다. 검푸른 도포자락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돌쇠의 눈에는 영락없이 저승사자의 검은 날개처럼 보였다. 김대감, 니를 돌아보지도 않고 돌쇠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꾸나. 여기는 아직 사람들의 이목이 닿을까 두렵다. 우리 둘만의 은밀한 곳이 필요해. 김대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바람 소리에 묻혀 돌쇠에게는 그저 웅웅거리는 저음의 진동으로만 전달되었다. 돌쇠 속으로 은밀한 곳, 이목이 두렵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드디어 갈 때가 되었나 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으려고 이 깊은 숲까지 끌고 오신 게 분명해. 돌쇠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며칠 전 쌀독에서 쌀을 조금 훔쳐먹었던 자신의 죄를 떠올렸다. 아니면 마당을 쓸다가 대감마님의 아끼는 난초 화분을 살짝 건드려 잎사귀 하나를 떨어뜨린 것을 들킨 것일까? 죄책감은 공포를 먹고 자라나 돌쇠의 머릿속에서 김대감을 심판관으로 변모시켰다. 그때 김대감이 숲의 가장 깊은 곳, 사방이 굵은 대나무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공터에서 걸음을 멈췄다.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 한 줄기가 내려와 김대감의 정수리를 비췄다. 역광을 받은 김대감의 얼굴은 검게 그늘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고 오직 눈동자만이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김대감 천천히 몸을 돌리며 여기라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게다. 돌쇠 바들바들 떨며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김대감 감격에 겨워 그래 죽을 죄라. 네 말이 맞다. 나 또한 너를 향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 죄라면 죄겠지. 이리 가까이 오거라. 김대감은 돌쇠의 공포를 겸손함으로 해석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돌쇠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자신의 보드라운 양손으로 덥석 움켜쥐었다. 돌쇠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흙대가 끼어 있었지만 김대감에게는 그 까칠한 감촉마저도 숭고한 노동의 증거이자 남성미의 결정체로 느껴졌다. 반면 돌쇠는 심장이 멎이는 것만 같았다. 김대감의 손은 차가운 밤바람에 식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돌쇠는 그 손길이 자신의 맥을 끊어놓으려는 저승사자의 손길이라 확신했다. 김대감, 돌쇠야, 내 눈을 보아라. 돌쇠, 눈을 질끈 감으며 아이고, 감히 어떻게 쳐다봅니까요? 저승사자 눈을 마주치면 혼이 빨려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김대감, 안타까운 듯 하려. 저승사자라니, 네가 나를 그토록 어려워하는 줄은 몰랐구나. 하긴 양반과 노비의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니 네가 너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이겠지. 하지만 오늘 밤에는 이 대나무 숲에서만은 잊자꾸나. 나는 그저 한 명의 사나이로서 네 앞에 서고 싶은 것이다. 김대감은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코가 닿을 듯 가까워졌다. 김대감의 뜨거운 입김이 돌쇠의 차가운 뺨에 닿았다. 돌쇠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저승사자가 입김을 불어넣어 영혼을 거두어가는 의식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김대감, 나지막하고 찐득하게. 돌쇠야, 내가 너를 연모한다. 돌쇠, 예? 뭐라고쇼? 연장으로 친다고쇼? 돌쇠는 연모를 연장으로 잘못 들었다. 김대감이 몽둥이나 칼 같은 연장으로 자신을 내려치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 것이다. 돌쇠는 다리가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김대감은 여전히 돌쇠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기에 돌쇠가 주저앉으면서 김대감의 허리춤을 부여잡는 모양새였다. 김대감은 이 돌발적인 행동에 전륜했다. 오호, 이토록 격정이라니. 내 고백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내 허리를 감싸 안는다니. 돌쇠, 너도 나를 기다려왔던 게로구나. 김대감은 주저앉은 돌쇠의 머리통을 소중하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대나무 숲의 어둠을 배경으로 시 한 수를 읊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낭만과 도취에 젖어 있었으나 돌쇠가 듣기에는 죽음을 앞둔 죄인에게 읊어주는 장송곡이었다. 김대감, 대숲의 바람부니 네 못인가 하였더니 서걱이는 잎새소리 내 마음을 베는구나. 그대 투박한 손길이 내 비단을 스칠 때 천년의 기다림이 오늘 밤에 녹아내리네. 아, 돌쇠야, 너는 나의 굵은 대나무, 나는 너를 감싸는 바람이 되고 싶구나. 돌쇠, 바짓가랑을 붙잡고 오열하며 대감마님, 잘못했습니다. 굵은 대나무로 때리지만 말아주십시오. 뼈 부러집니다요. 제발 살려만 주시면 내일부터 마당도 혀로 핥고 장작도 이빨로 패겠습니다요. 김대감, 그래, 네 격한 감정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뼈가 부러질 듯한 사랑, 살이 타는 듯한 열정. 우리 이제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함께 뛰어드는 게야. 돌쇠,
불길이라니요? 화영입니까? 아이고 어머니, 불에 타 죽는 건 싫습니다. 차라리 물에 빠뜨려 주십시오.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처럼 전혀 맞물리지 않았다. 숲의 어둠 속에서 김대감의 눈은 광기 어린 사랑으로 빛났고 돌쇠의 눈은 공포로 휘번덕거렸다. 바람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불어왔다. 대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우우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숲속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이 기가 막힌 코미디를 보고 웃음에 터치이는 듯했다. 김대감, 돌쇠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거라. 밤은 길고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직 많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김대감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주섬주섬 손을 넣었다. 돌쇠는 그것이 단도이거나 독약일 것이라 확신하고 숨을 흡하고 들이켰다. 김대감의 손이 품속에서 천천히 빠져나왔다. 달빛 아래 번쩍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김대감이 아끼던 옥놀이개였다. 하지만 어둠과 공포에 눈이 먼 돌쇠에게는 그것이 영락없이 죄인을 목는 포승줄이나 고문도구의 부속품처럼 보였다. 자, 이것을 받아라. 내 정표다. 돌쇠,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하다. 헥,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요. 제 목을 조르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김대감, 다가오며 목을 조른다니? 아니야, 이것은 네 목이 아니라 네 마음에 걸어두고 싶은 족쇄다. 사랑의 족쇄 말이다. 돌쇠, 비명을 지르며 족쇄? 역시 족쇄였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돌쇠는 공포가 극에 달해 이성을 잃었다. 그는 김대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꼬여 그만 대나무 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돌쇠 위로 김대감이 천천히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왔다. 김대감은 넘어진 돌쇠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지만 돌쇠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넘어진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저승사자의 그 자체였다. 김대감, 부드럽게 웃으며 어허, 도망가려 해도 소용없다. 이 대나무 숲은 미로와 같아서 내 안내 없이는 나갈 수 없다. 너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다. 돌쇠, 바닥을 기며 으흐흐, 대감마님, 저는 맛이 없습니다요. 늙고 병들어서 고기도 질깁니다. 저기 부엌대기 사모니가 훨씬 더 젊고 싱싱, 아니 이게 아니라. 김대감, 돌쇠의 발목을 잡으며 돌쇠야, 어딜 가느냐. 밤이 깊었다. 이제 정이 깊어질 시간이다. 김대감이 무심결에 내뱉으려던 저승보다 깊은 정이라는 비유는 바람 소리에 잘려 저승이라는 단어가 돌쇠의 귀에 꽂혔다. 으악! 저승 간다! 돌쇠는 개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눈을 까디집었다. 하지만 김대감은 그런 돌쇠를 보며 사랑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김대감 혼잣말로 부끄러움이 많아 기절할 테어다니 내가 너의 그 순수함에 다시 한번 반하는구나. 걱정 마라 돌쇠야. 내가 깨워주마. 입술로. 김대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쇠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대나무 숲의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기괴한 그림자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돌쇠의 비명은 입속에서만 맴돌았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것은 로맨스인가 호러인가? 대나무 숲맨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검푸른 밤의 장막을 서서히 걷어내고 있었다. 동쪽 하늘 능선 위로 설익은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하자 숲은 밤새 머금었던 축축한 습기를 하얀 안개로 토해냈다. 밤새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숲은 이제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 고요함은 마치 폭풍전야의 그것처럼 무겁고 끈적했다. 김대감의 저택, 안채에서는 이미 작은 소란이 일고 있었다. 평소라면 헛기침 소리와 함께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와 아랫사람들을 호령했어야 할 대감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감의 새안물을 들고 사랑채 앞에 서 있던 하인놈은 문고리를 잡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하인 1, 떨리는 목소리로 마님, 사랑채가 비었습니다. 이불은 차게 식어있고 대감마님께서 신으시는 가죽신도 보이질 않습니다요. 안방마님 정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뒷났다. 정씨, 무슨 소리냐? 대감이 이 밤중에 어디를 가셨단 말이냐? 혹 뒷간에라도 가신 게 아니더냐? 하인 1, 뒷간도 별채도 샅샅이 뒤졌사옵니다. 아무래도 밤마실을 나가신 것 같은데? 정씨, 밤마실이라니? 천하의 김대감이 채통 없이 밤이슬을 맞으며 돌아다닐 뿐이더냐? 당장 횃불을 들고 사람들을 깨워라. 집안 밖을 샅샅이 뒤져. 정씨의 호령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머슴들과 하녀들이 웅성거리며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집사는 혀를 차며 불안한 눈빛으로 담장 너머 숲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어렴풋이 들었던 쿵쿵거리는 소리와 바람에 실려왔던 기묘한 웃음소리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집사, 자, 다들 정신 차려라. 대감마님을 찾지 못하면 오늘 아침밥은 없을 줄 알아라. 김가, 박가, 너희는 저쪽 대나무 숲을 뒤지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 뒷산 입구로 간다. 수십 개의 횃불과 초롱불이 어스름한 새벽빛과 섞여 일렁였다. 사람들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젖은 흙바닥을 지지겼다. 그들은 저마다 대감의 행방을 추측하며 수군거렸지만 감히 입 밖으로 불길한 상상을 꺼내지는 못했다. 행렬이 뒷산 입구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는 숲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다. 앞서가던 머슴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머슴. 저기 집사님, 저것 좀 보십시오. 집사가 급히 달려가 머슴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횃불을 비췄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숲 한가운데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형상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거친 멍석 한 장이 둘둘 말려 있었고 김대감이 그 멍석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정인이라도 되는 양 팔다리로 꽉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대감의 화려한 비단 자곳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상투는 풀어헤쳐져 산발이 된 채였다. 무엇보다 과관인 것은 대감의 입가에 흐르는 침자국과 멍석에 비비고 있는 볼이었다. 집사. 대감마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멍석 안에서 굵직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렁 푸 드르렁. 김대감은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멍석을 더욱 힘주어 끌어안으며 점꼬대를 줄절거렸다. 김대감. 월향아, 내 사랑. 어찌 이리 살결이 거칠고도 따뜻한 말이냐. 내 너를 위해 천하를 주마. 그 순간 멍석의 위쪽 구멍으로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삐져나왔다. 그리고 멍석이 꿈틀거리더니 그 안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불쭉 튀어나왔다. 월향의 고운 얼굴이 아니었다. 시커먼 수염 자국이 가득하고 땀에 쩐 냄새를 풍기는 대감집에서 가장 힘이 센 머슴 돌쇠였다. 돌쇠는 눈도 뜨지 못한 채 멍석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쩝쩝거렸다. 밥 좀 더 주쇼. 고기 반찬으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정씨 부인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고 하녀들은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켰다. 집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천하의 김대감이 자신의 집 머슴인 돌쇠를, 그것도 멍석에 말린 돌쇠를 껴안고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완전히 솟아올라 숲을 환하게 비쳤다. 강렬한 햇살이 김대감의 눈꺼풀을 찔렀다. 벌써 아침인가? 월향아, 더 잦았구나. 김대감은 멍석 속의 월향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개슴츠레 떴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월향의 앵두 같은 입술이 아니었다. 누런 이를 드러내고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돌쇠의 부담스러운 얼굴이었다. 두 사람의 코끝이 닿을락말락한 거리였다. 김대감. 눈 껌뻑. 돌쇠도 인기척을 느낀지 부수수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 자신의 주인인 김대감의 얼굴이 가득 찼다. 돌쇠. 대감마님? 김대감. 돌쇠? 1초, 2초, 3초의 정적이 흘렀다. 숲속의 새들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김대감의 달말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김대감. 으아!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이냐? 니놈이 왜 여기 있어? 내 월향이는 어디 갔느냐? 김대감은 소스라치며 뒷걸음질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흙탕물이 튀어 그의 얼굴과 비단 옷을 더욱 더럽혔다. 돌쇠 역시 놀라서 멍석재로 대골대골 구르며 소리쳤다. 아이고,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자고 일어났더니 멍석 아니고 눈 떠보니 대감마님이 저를 껴안고 계셨습니다요. 그제야 김대감은 주변을 돌아보았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인 정씨의 싸늘한 못에 경멸찬 눈빛, 집사의 당혹스러운 표정,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웃음을 참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월향의 유혹, 가야금 소리, 그리고 멍석마리의 쾌락,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씨, 차가운 목소리로. 대감, 이것이 대감이 말씀하시던 풍류입니까? 집안 머슴을 멍석에 말아 숲에서 껴안고 뒹구는 것이 대감의 고상한 취미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김대감. 부인, 오해라네. 이건 말도 안 되는 누군가의 온모야. 내가 귀신에 홀린 게야. 김대감은 억울함에 땅을 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몰골은 이미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하얀 속적삼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다리 한쪽은 여전히 멍석 위에 걸쳐 있었다. 위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욕망의 눈이 먼 올근이의 추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천리 멀리 비생집 정자에서 맑고 청해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공기를 타고 날아온 그 소리는 비현실적으로 또렷했다. 그것은 어젯밤 김대감을 홀렸던 그 선율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조롱 섞인 마치 패배자를 비웃는 승자의 개선가처럼 들려왔다. 김대감은 그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가야금 소리는 김대감의 귓가에 맴돌며 그의 수치심을 극대화했다. 김대감. 저 소리 월령해. 네 인연, 네가 나를 능멸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매여리가 되어 숲으로 흩어졌다. 가야금 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 경쾌해졌다. 마치 꼴 좋다 천하의 위선자여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하인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명이더니 곧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지만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평소 서슬퍼른 대감의 위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그들이었지만 돌쇠를 껴안고 뒹군 대감의 꼴은 평생의 술안주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하녀 1. 소근거리며 어머 어쩜 좋아. 대감마님 취향이 참 독특하셔. 머슴 2. 소근거리며 그러게 말이야. 돌쇠놈 이제 대감마님의 애첩이 되는 건가? 낄낄. 수근거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싸늘하게 돌아섰다. 저러워서 못 봐주겠군요. 집사, 대감을 모시고 들어와라. 그리고 돌쇠놈은 당장 헛간에 가둬라. 내 이 사단을 낸 연유를 낱낱이 밝혀낼 테니. 정씨가 떠나고 집상과 머슴들이 대감을 부축하려 다가왔지만 김대감은 그들의 손을 뿌러쳤다. 수치심과 분노로 알굴이 붉어 달아온 김대감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내 발로 반다. 다들 비켜라. 썩 꺼지란 말이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을 질질 끌고 집으로 향했지만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마을을 호령하던 천하의 선비가 아니었다. 멍석 자국이 선명한 남은 볼과 흥컬린 머리 그리고 풀려버린 다리로 비틀거리는 그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광대에 불과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월향의 가야금 소리는 점점 더 고조되어 마치 한편의 마당놀이가 끝났음을 알리는 징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의 충격적인 목격담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우물가 안악들의 입을 타고 장터 주막의 술잔을 타고 서당 아이들의 노래가 되어 온 고을로 퍼져나갔다. 천하의 김대감 밤마다 멍석 껴안고 월향인 줄 알고 돌수에게 입맞추네. 얼쑤. 사람들은 김대감을 볼 때마다 멍석을 떠올리며 키득거렸다. 그가 아무리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해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멍석 속 돌쇠를 껴안고 황홀한 표정을 지었던 그 새벽의 모습이 박제되어 있었다. 김대감은 그날 이후 병을 핑계로 두문불출했다. 사랑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이지 않았지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까지 막을 수 없었다. 고고한 척 깨끗한 척하며 온갖 위선을 떨던 양반의 권위는 멍석 한 장과 함께 철저하게 구겨지고 짓밟혔다. 월향의 복수는 칼이나 피를 부르지 않고도 가장 잔혹하고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녀의 가야금 소리가 멈춘 뒤에도 김대감의 명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망신이 아니었다. 한 인강이 쌓아올린 허위의 탑이 진실의 해악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쾌하고도 슬픈 전설의 탄생이었다. 숲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날 새벽 김대감이 남긴 멍석 자국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역사에 기록되었다. 멍석말이 대감. 그것이 바로 그에게 새로이 부여된 씻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세요.